팔찌가 왜 거기에?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떨린다는 표현이 약했어요. 내 몸 전체가 마치 누군가 밀어붙이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고 있었거든요. 강도훈 회장. 나는 그 이름을 이틀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병원 인사과장으로부터 VIP 614호 전담 간병인 자리를 제안받을 때였어요. 척추 손상으로 입원한 대기업 회장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새로운 환자 하나가 생겼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팔찌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전 9시 나는 614호로 들어갔어요.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아침빛이 들어오는 그 방. 침대에 누운 남자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님입니다. 앞으로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내 쪽을 봤을 때 그의 팔목이 햇빛 아래 드러났던 거죠. 은재 팔찌, 그 위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모 사랑, 자식 효도. 내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그 손이 팔찌를 가리키려고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억지로 내렸습니다. 비명을 삼켰어요. 팔찌가 특이하네요. 그 남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약간 흐릿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나를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네, 특이하죠.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침대를 펴고 의료용품을 정렬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표정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30년을 간병인으로 일한 숙련이 나를 자동 조종 상태로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 팔찌에 묶여 있었습니다. 18년 전 내 남편이 아들을 위해 특별히 주문했던 그 팔찌. 아들 생일이 되는 날 남편이 보여줬던 그 디자인도. 그런데 지금 이 남자의 팔목에 그것이 있다고요? 나는 두렵기도 희망하기도 했어요. 혹시 같은 디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수십만 명 중에 우연이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내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점심 무렵 나는 614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원 복도의 의자에 앉은 나는 30년 전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8년 전이 맞아요. 그 밤이 중요했거든요. 2003년 4월 15일 밤. 나는 가정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고속도로로 나간 지 30분 후였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함께 대구 친척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밤 경찰이 왔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1명, 행방불명자 1명. 경찰의 말은 거기서 끝났어요. 나는 그 다음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는데도 기억이 없었죠.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행방불명이었어요. 나중에 신원 미상의 시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경찰은 추정에 따라 그것이 내 아들일 거라고 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가족들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신이 내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1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614호에 그 팔찌가 있다? 나는 병실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병원 직원이었으니까 기본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었어요. 강도훈 회장, 나이 55세, 원적 미상 고아원 출신 18년 전 신원 미상 교통사고 생존자, 현재 강 회장의 양자로 입양됨. 내 손이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18년 전 신원 미상 교통사고 생존자.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나는 비명을 삼켰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가 내 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만약 틀렸다면? 만약 그것이 우연이라면?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절망을 겪어야 할 거였거든요. 오후 3시가 되자 나는 614호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주무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어요. 그 남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마취 약을 맞은 듯이 깊은 잠이었죠. 나는 천천히 그의 팔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팔찌를 만져봤어요. 은재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떨렸습니다. 팔찌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글씨지만 내가 아는 글씨였습니다. 민준 18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아빠가 18번째 생일. 아들이 18살 되던 해. 나는 비명을 삼키고 손을 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환각을 보는 건 아닐까? 투석의 부작용이 아닐까?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숨만 쉬었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 때 그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누가 있나요? 나는 재빨리 서 있는 척 했어요. 네, 회장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남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 조금 달랐어요. 마치 나를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당신, 어딘가 본 것 같은데. 내 심장이 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럴 수가요? 저는 이곳 간병인입니다. 나는 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맞아. 그럼 물 좀 주시겠어요? 나는 물을 건네고 그의 약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계속 그 팔찌에 가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18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그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성인까지의 모든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18살 생일날 찍은 사진. 나는 그 사진을 614호 회장의 얼굴과 비교해 봤습니다. 눈 모양이 같아 보였어요. 코 모양도, 입술의 형태도. 민준아, 엄마가 미친 건가?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요.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18년 전 고속도로 사건. 나는 그 기록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2003년 4월 15일 오후 9시 30분 경부고속도로 오산 부근에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사망자 2명, 행방불명자 1명, 생존자 1명 신원 미상. 신원 미상 생존자는 누군가요? 그것이 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은퇴한 형사인 친구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30년을 알아온 사이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날 때도 있고 가끔 커피를 마실 때도 있었죠. 준호 형,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뭐야, 순님? 18년 전 4월 15일 고속도로 사고가 있었어. 그 사건을 다시 봐줄 수 있을까? 전화선 너머에 침묵이 흐렸습니다.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형사 친구는 의심했지만 결국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청 아카이브실에서 만났어요. 그곳에는 18년 전 사건의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신문 기사, 경찰 조서,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나는 그날의 현장을 다시 봤습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 부서진 자동차들, 구급차의 불빛, 그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신원 미상 생존자야. 당시에는 얼굴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어. 형사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정지시켰어요. 25년 전에 흐릿한 비디오 속 그 남자 얼굴과 614호 회장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같았어요. 분명하게 같았습니다. 순님, 뭐가 그렇게... 형사 친구가 나를 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614호로 들어가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죠. 민준아, 나는 그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직 목소리 없이. 정말 넌가? 강도은 회장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건 이번 3일째였어요. 나는 614호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자신의 팔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반지를 굴리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회장님, 뭔가 이상하신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이 팔찌, 내 것이 맞나? 그의 물음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네, 회장님께서 항상 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그런가?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해.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지. 그 남자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수백 번을 봤음에도 처음 보는 것처럼요. 나는 천천히 옆에 섰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 네,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는 말을 흐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계속 팔찌에 가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뭔가를 알려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나는 그날 오후 병원 기록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회장의 입원 기록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야 했거든요. 치과 기록, 혈액형, 예방접종 기록 등등. 입양 전 기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내 아들과 일치할까요? 파일을 찾는 동안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강도은 회장의 생년월일은 1966년 3월 12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생년월일일까요? 신원 미상 생존자가 입양될 때 대강 정해진 것 아닐까요? 내 아들 민준이는 1985년 5월 15일 생이었습니다. 만약 그 회장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실제 나이는 55살이 아니라 36살이어야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무. 나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기록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내 손이 떨렸던 겁니다. 그날 점심 무렵 나는 614호에서 회장님의 심전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병원 주치의 정희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10년을 이 병원에서 일한 나는 주치의들을 다 알고 있었죠. 박수님 선생님,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자꾸만 봤거든요. 다만 회장님께서 자신의 팔찌에 계속 관심을 보이십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치의가 회장님을 살펴봤습니다. 회장님, 팔찌 때문인가요?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해. 내가 이걸 언제부터 했는지. 왜 이런 글씨가. 어떤 글씨죠? 의사가 팔찌를 들어봤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본체하지 않았어요. 나는 심전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귀는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모 사랑, 자식 효도네요. 누군가 큰 의미를 담아주신 선물인 것 같은데. 그렇겠지. 하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회장님의 약을 처방했어요. 기억력 회복을 돕는 약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그 남자는 다시 팔찌를 들었어요. 이걸 누가 줬을까? 그의 중얼거림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전화가 울렸어요. 614호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전화 받으세요. 여동생분이라고 하십니다. 회장님이 핸드폰을 받았어요. 나는 공간을 뛰려고 침대 옆을 떠나갔습니다. 응, 누나. 뭐야? 그 남자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더 공식적이고 단호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간병인? 응, 새로 들어온 할머니. 왜? 뭐 문제 있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장님이 내 쪽을 빠르게 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알겠어. 내일 말하자. 지금은 피곤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본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여동생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614호에 2명의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여자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강도은 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중년의 남자 비서였어요. 나는 물러나 있으려 했지만 여동생이 나를 봤습니다. 당신이 새로 들어온 간병인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했습니다. 이름이 박수님입니다. 여동생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나를 조사하는 형사처럼. 그 시선이 불쾌했지만 나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박수님, 특이한 이름이네. 어디서? 다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빠르게 대답했어요. 여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남자 비서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비서가 몰래 내 방향으로 사진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은폐되지 않은 조사였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노골적이었어요. 마치 나를 위협하려는 듯이. 나는 침착하게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외모로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여동생이 그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할머니, 뭔가 이상해. 이상하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사님.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여전히 75살의 할머니였지만 이제 나는 누군가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여동생과 비서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이 내를 봤습니다. 박수님, 괜찮으신가요? 제 여동생이 실례했다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나는 웃음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조사할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614호의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전담 간병인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이 밤에 뭔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전 3시경 회장님이 울읍니다. 악몽을 꾼 모양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재빨리 일어나 그의 곁에 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 남자가 눈을 떴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꿈을 봤어. 차가 부서지는 꿈. 엄마가 부르는 목소리.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요? 응. 누군가 자꾸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그 목소리가 내 것 같은데. 왜 기억이? 그 남자가 팔찌를 들었어요. 이 팔찌, 이걸 주신 분이 엄마인 건가? 근데 왜 내 기억에는?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약을 드시겠어요? 아니, 순님 이것 좀. 이 글씨가. 그는 팔찌의 글씨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 사랑, 자식 효도, 그리고 내부에 새겨진 글씨. 민준 18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마이너스 아빠가. 민준. 이게 내 이름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회장님, 괜찮습니다. 다시 주무세요. 약을 드시면. 당신, 왜? 그 남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당신을 안다는 느낌이. 나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간병인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좋아요. 그 남자가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나를 따라다녔어요. 나는 그 밤을 소파에서 깨어 있으며 보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형사 친구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형, 계속 조사해 줄 수 있을까? 그 사건 정말 중요해. 내가 내일 병원에서 뵙자.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진실로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나와 그 남자는 만나게 될 거였어요. 저는 그날 오후 4시에 형사 친구 이준호를 병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님, 뭔가 있는 거지? 이렇게 급하게.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였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커피에만 신경 썼습니다. 준호 형, 18년 전 그 사건, 정말로 조사해 줄 수 있어? 형사가 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을 거예요. 순님, 뭐가? 먼저 결과를 듣고 싶어요. 내가 맞는지 아닌지만. 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얇지만 무거워 보이는 그 파일이었어요. 보기 전에 말해줄게. 신원 미상 생존자를 추적했어. 1985년생 남자. 입양 전 치과 기록도 찾았고 예방접종 기록도 찾았어. 그리고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일치해. 그것도 희귀 혈액형이야. AB형 RH 음성. 통계상 0.5%도 안 되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아드님은 AB형 RH 음성이었어. 형사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기록에서 찾았어. 아드님은 왼쪽 어금니에 금니가 있었잖아. 신원 미상 생존자의 치과 기록도 같은 위치에 금니가 있어. 같은 형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금니야.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그 남자가 DNA 검사를 해야 확실해. 현재 614호 환자의 DNA와 비교하면 돼. 그럼 99.9% 확실해질 거야. 형사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병원에서 DNA 검사를 의뢰하는 양식이었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환자 동의 없이는 안 되지만 의료진의 판단이라면 가능해. 주치의랑 얘기해봐. 나는 그 양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형. 순님, 만약 정말이라면? 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날 오전 11시경 614호에 3명의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의 재혼 부인, 여동생, 그리고 회사 비서였어요. 나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껴졌습니다. 여동생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박수님이죠? 당신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네. 나는 침대 정리를 멈췄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은 50대 중반이 아니라 75살이네요. 하지만 신분증 사진은 5년 전이었고 그 사이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비서가 내 신원 조회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리고 당신은 우리 오빠가 입원한 바로 다음 날 일을 시작했대요. 정말 우연이네요. 회장님의 부인이 옆에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위협에 가까웠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빠는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도 많고 자산도 많고 가족도 복잡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누나, 뭐라고 하는 거야?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척추 통증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들이 할머니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오빠, 진정해. 이건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야. 이 할머니가 충분해. 회장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간병인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생활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여동생이 내를 다시 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병원 사람들도 있고
뉴스도 예민하니까. 그들이 나갔을 때 회장님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님, 정말 미안해요. 제 가족이 괜찮습니다, 회장님.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주치의 정의준 박사는 내를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실의 작은 방에서였어요. 박수님, 특이한 상황이군요. 환자분이 자신의 팔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의사님. 혹시 그분이 기억상실증일 수도 있어요. 18년 전 교통사고 생존자라고 했는데 그때 머리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까요? 의료적으로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의사가 내 의도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오후에 체열을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2시경, 의료진이 회장님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날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나는 614호에서 인생의 가장 긴 기간을 보냈어요. 회장님은 자꾸만 자신의 팔찌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듯이. 박수님, 나는 정말 기억이 없어. 누군가 날 찾는다면, 누군가 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실 거예요, 회장님? 그건 좋은 대답이야. 그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18년 동안 누군가 준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의사는 나를 먼저 불렀어요. 진료실에서였습니다. 박수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그 말이 울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확실한가요? 네, 매우 확실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부자관계가 맞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님, 이건 아무도 모르게. 아, 네. 환자분께 얘기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기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사자라면 언제쯤, 오늘 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614호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박수님, 좋은 일 있으신가요? 얼굴이. 회장님, 혹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 남자가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날 알아요? 나는 입을 떨고 있었습니다. 네, 내가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장님의 여동생과 부인,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오빠, 여동생이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뉴스 봤어?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에 대해 기자들이 파고 있대. 대기업 회장, 실제로는 18년 전 실종된 소년? 이런 제목으로요. 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뉴스를 흘렸어? 우린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가 뭔가. 부인이 나를 가리켰어요. 당신이 뭐 한 거야?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척추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며 모두 나가. 오빠 이건 나가.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마치 깊은 기억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모든 걸 벗겨내도 넌 내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그 남자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그의 무의식이 알고 있었다는 걸, 그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날 밤 9시 나는 병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보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나는 뭔가 충격적인 것들이 떴습니다. 강도은 회장의 사진, 그리고 18년 전 교통사고 현장, 그리고 나의 사진도. 대기업 회장, 실제로는 18년 전 고속도로 사고 생존자, 신원 미상으로 입양된 후 재벌가의 아들이 되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회장의 생모로 추정되는 인물은. 내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분명 내 얼굴이었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614호에서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누가 이 뉴스를 흘렸을까요? 형사 친구일까요? 의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후 10시경 병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응급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박수님 상황이. 원무과 직원이 나에게 전화했어요. 뉴스를 보셨나요? 기자들이 병원 정문에 몰려 있습니다. 회장님 사진 좀 달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당신이.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614호 문을 잠궜어요. 바깥에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 정문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강도은 회장의 생모가 현재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회장님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박수님 이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아니야. 당신이 뭐라고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 어머니시다. 그거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질문해. 당신은 왜 지금 왜 나타난 거야? 회장님이 일어나 앉았어요. 척추 통증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그의 눈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18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나는 고아원에서 혼자였어. 혼자였다고. 그리고 지금? 회장님, 저도. 지금 뉴스는 뭐야? 나는 누구지? 강도은인가? 박민준인가? 나는 누구야? 나는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그룹 회장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나는 뉴스를 봤어요. 회사 주가가 5%나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회장님의 정체성을 두고 추측을 하고 있었죠. 혹시 다른 부인의 아들은 아닐까? 혹시 적출된 자식은 아닐까? 병원 복도에는 회사 간부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한 이사가 내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휴식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의료적으로. 휴식이? 지금 회사가 폭주하고 있는데? 다른 이사가 화를 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예요? 회장님이 언제 복귀하실 거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여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수님,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누가 흘렸어요? 당신? 아닙니다. 저는 의사, 형사, 그놈들이 날 진짜. 여동생이 병원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뒤이어 변호사들이 들어왔어요. 회사의 법무팀이었습니다. 박수님이신가요?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게 말했어요. 의료 기록 공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는 기자들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오후 1시경 614호로 돌아갔을 때 회장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래층 정문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죠. 박수님,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당신이 뉴스를 흘렸어? 아니, 회장님. 그럼 뭐야? 이 뉴스는? 회장님이 신문을 던졌어요. 헤드라인은 명확했습니다. 강도은 회장, 실제 신원은 박민준. 생모와의 재회가 회사 존립을 위협하다. 그 남자가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날 밤 나는 614호에 혼자 남겨졌어요. 회장님은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8년을 생각했어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18년. 매년 4월 15일마다 납골당을 찾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오전 1시경 회장님이 깨어났어요. 또 다른 악몽이었나 봅니다. 나는 재빨리 가서 그의 곁에 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꿈. 또 꿈이야. 하지만 이번엔 그 남자가 내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억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안고 있었어. 어린 내가, 아기처럼. 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고, 그리고 누가 이걸, 그가 팔찌를 들었어요. 누가 이걸 내 손목에 채워주는 거야. 크고 따뜻한 손이 있었고, 그건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랬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였나? 누가 날 안고, 이 팔찌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건 당신 아버지시고, 당신은? 저는 당신 어머니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8년 전에 사고가 났었고, 당신은 살아 있었어요. 그럼 왜 날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행방불명이었고, 신원도 몰랐고, 그럼 지금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팔찌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뭔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듯이. 내가 18년 동안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병원에 왔을 때 제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신.
당신은 당신 아들을 의심했다는 거네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회장님, 저도. 박수님, 아니, 엄마. 당신은 18년을 저를 찾으셨나요?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살아계시고 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당신도? 제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신장 질환으로. 그렇군요. 회장님이 다시 누웠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18년은 너무 길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내 어머니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인지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뉴스를 봤어요? 내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내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저도, 당신도 뭐? 나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누웠고 나는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사의 변호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회장님도 함께였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척추 보조기를 하고 박수님 현재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은 신원 확인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거부하거나 거부.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네, 생모관계 인정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여동생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숨겨진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빠, 생각해봐. 만약 당신이 생모를 인정하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당신의 모든 지위가. 누나, 상속은 나중 문제야.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건 상속이 아니라 정체성이야. 변호사가 종이를 건넸어요. 법원은 보통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 당신은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다는 건 그냥 시간을 벌겠다는 뜻입니다. 회장님이 나를 봤어요. 박수님, 당신은 뭘 원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거짓이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인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변호사들이 나갔어요. 여동생은 그 남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지금 당신이 뭘 하든 회사는 내가 챙길게. 당신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 인정하지 마. 그럼 회장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나는 충분해. 나가줄래? 여동생이 나가자 회장님은 나를 봤습니다. 박수님,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네, 회장님. 만약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뭘 할 거예요? 나는 생각했어요. 30초, 1분, 2분.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회장님이 팔찌를 다시 들었어요. 이건 내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네. 그럼 나는 누구의 아들이어야 하나요? 아버지의? 아니면 당신의? 둘 다요. 회장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내가 정할 때까지 당신은 여기 있으실 거죠?
네, 회장님. 좋아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그 남자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팔찌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8년의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기다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시간일지, 며칠일지, 몇 달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아침 나는 614호에서 깨어났어요. 회장님은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편해 보였다고 할까요? 아니, 그보다는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님, 나 좀 도와줄래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옷을 챙기고 휠체어에 태웠어요. 척추 수술 후 아직 걸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팔찌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침반인 것처럼. 우리 가서 법원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법원은 서울 종로에 있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와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갔어요. 18년 만에 함께 나가는 거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숨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 위에서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도 여러 명이 있었죠. 여동생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형을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라 회사를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여동생이 물었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행하라는 눈짓을 했을 뿐입니다. 법정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판사 한 명, 서기 한 명,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 섰어요. 판사가 종이를 들었습니다. 박민준이라고 추정되는 강도은 회장이신가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모로 추정되는 박수님과의 관계 인정을 신청하셨으신데 최종 결정은?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그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법원에서 나온 후 회장님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의 휠체어를 밀고 강그룹 본사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다양했습니다. 경의의 눈, 호기심의 눈, 두려움의 눈. 회장님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강인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사실의 큰 테이블 앞에 그의 휠체어가 놓였어요. 나는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약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조정될 뿐입니다.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오빠, 그러면 당신은? 생모 관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 방금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소동을 피웠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회사의 경영은 별개입니다. 나는 여전히 강그룹의 회장이고 강도훈이면서 동시에 박민준입니다. 여동생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최악으로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전체 자산의 30%를 생모 박수님께 기증하는 것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자금으로는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실종 아동 찾기 기금입니다. 나처럼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일이에요. 회의실에서 나가며 회장님은 나를 봤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결한 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말이죠. 여기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군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같았지만 그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왔어요. 회장님이 절을 했어요. 척추 수술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강도은이었고 이제는 박민준입니다. 둘 다 되겠습니다.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18년 만에 납골당에서 처음으로 함께. 고마워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나는 당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누구도 원망할 수 없겠어요. 이미 다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가 물었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 정할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8년 만에 3주가 지났을 때 614호는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척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의사들은 6개월 안에 정상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박수님,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주치의 정의준 박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흘렸어요. 저는 간병인이죠. 그것도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럼 좋겠어요. 회장님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차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저택으로. 병원 정문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생모와의 향후 계획은? 기자들이 외쳤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봤어요. 박수님 가요.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이동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프로필을 봤어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세월이 담겨 있었죠. 박수님, 아니 엄마,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원하시는 대로 부르세요, 민준아. 그 이름을 부르자 나도 그 남자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울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봄이 물러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18년 만에 함께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 중에도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좋아요, 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저택의 정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맞아요. 이곳은 그가 18년을 살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현관에 들어서자 하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 낡은 할머니가 누구이며 왜 회장님과 함께인지에 대한 궁금증 말이죠. 여기가 내 집이군요.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홈커밍의 기쁨도 있었고 이질감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휠체어를 밀고 방들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그림들, 비싼 가구들, 하지만 어디서나 느껴지는 공허함. 18년 동안 한 남자가 혼자 살던 그 공허함이었어요. 거실의 한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입양식 사진들, 졸업식 사진들, 회사 행사 사진들, 모두 강도은의 삶이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이네요. 민준이가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알아가는 거예요. 빨리 알아갈 필요는 없고요. 나는 그를 2층으로 이동시켰어요. 침실 옆 작은 방이 내 방이 될 곳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이미 침구리를 깔아놨더라고요. 박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모두 알려주세요. 민준이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인들이 놀라며 절을 했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여동생이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법원 판결 이후 이것이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여동생이 거실에서 나를 봤을 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들어와. 민준이가 여동생을 안내했어요. 나는 뒤로 물러나 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점점 감정이 섞여들었어요. 오빠, 당신이 정신을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동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침착해. 침착? 회사 주가가 또 떨어졌다고? 이 할머니 때문에. 나는 그 순간 침실로 나왔습니다. 대면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여동생이 나를 봤어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평온했을 거예요. 그럼 당신 오빠는? 뭐?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오빠는 18년을 거짓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고아로 자란 상처를 안고. 그것도 평온했나요? 여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봤어요. 처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 말하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려요. 오빠도 저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회사를 망치진 않을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회장이거든요. 강도훈이면서 박민준인 회장 말이에요. 여동생은 1시간을 더 있다가 떠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불만이 있었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민준이는 휠체어에서 목발로 옮겨갔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거든요. 재활이 이렇게 빠를 리가. 주치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회장님이 아무래도 의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웃음을 흘렸어요. 그것은 의욕이 아니라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재단 설립식에 직접 걸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강남의 한 건물 1층에 희망찾기 재단의 간판이 달렸습니다. 개소식은 조용했어요. 언론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간단해요. 민준이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 18년 전 저처럼 가족을 찾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섰어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 이 재단의 부회장이 되실 겁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박수님은 30년을 간병인으로 살며 남의 아픔을 돌봐오셨어요. 그분의 따뜻함이 이 재단의 정신이 될 거예요.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손잡음이었지만 18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재단이 개소한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례가 왔습니다. 재단의 직원이 민준이에게 보고했어요. 10살 아이가 5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찾고 있는데 민준이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나는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읽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어두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이 아이를 찾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서 형사도 고용하고 DNA도 검사하고 이 아이의 부모가 우리 같은 슬픔을 겪게 해선 안 돼요. 나는 글을 봤습니다. 18년 전 사고 현장에서 구출된 그 남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도와줄래요? 민준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아이의 실종 사건을 분석했어요. 행방불명 아동의 특징, 신원 확인 방법, 가족과의 재회 과정 등등. 새벽 3시가 되자 민준이는 목발을 짚고 창가로 나갔습니다. 엄마, 만약 우리가 이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의 부모도 제 기분을 알게 될 거예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민준이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18년을 다시는 못 찾겠지만 다른 누군가의 시간은 빼앗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제 슬픔을 누군가를 돕는 데 쓰는 거. 그것뿐이에요. 민준이가 나를 봤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난 분노했어요. 18년을 기다리지 않은 엄마를.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젠 그 슬픔으로 누군가를 웃게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18년의 밤이 이제 아침이 되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고용한 형사들은 5명이었어요. 모두 경찰청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택의 한 방을 사무실로 만들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종 아동 이준호라는 이름의 남자아이. 5년 전 부산에서 사라졌어요. 부모는 지쳤던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중단했고
언론도 관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의 재단이 움직였습니다. 현장 사진 다시 봐줄래요? 민준이가 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파일을 들고 수사 과정을 따라갔어요. 나도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서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인 게 여기죠? 형사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부산역 주변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흔적이 없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혹시 버스 운행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당시 운행했던 버스들의 기사들도 모두 조사했어요. 그럼 역 주변 가게들은? 그것도 다 했습니다. 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거리 노숙자들은? 그 아이가 혹시 거리로 나갔다면 누군가는 봤을 거예요. 형사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건 못했어요. 노숙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안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딘가 살아있을 거예요. 아무리 방치되어 있어도 말이에요. 거리에 있는 누군가는 이 아이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형사들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도 민준이와 함께 갔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본격적인 활동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전화선 너머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민준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부산의 한 아동보호소에서 신원 미상의 아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5년 전 거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 일치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언제 부모님께 알려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부산의 아동보호소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의 작은 방에 앉아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까맣고 몸이 앙상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준호?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너를 찾으러 왔어. 5년을 기다리던 엄마 아빠가 있거든. 아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아이의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준호, 우리 준호.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었어요. 5년의 공백이 순식간에 메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민준아. 나는 속삭였습니다. 한 가족을 찾아줬어요. 그 이후로 재단의 문은 더 열렸습니다. 실종 아동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형제를 찾는 남자, 딸을 찾는 여자, 아들을 찾는 할머니들. 우리는 모두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30년을 딸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신의 불장난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에게 말했어요.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각 가족들을 만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누군가를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이름, 얼굴, 사연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가 재단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해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목발도 필요 없어졌어요. 의사는 놀랐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최소 8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민준이는 4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회장님, 뭔가 약을 써도 안 될 정도로 의욕이.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전일이 있거든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그 밤 우리는 저택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재단 개소 이후 4개월, 우리는 12명의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엄마 생각 많아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네, 생각 많아요. 나는 손으로 다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최근 투석도 잘하고 있었거든요.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뭘 생각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해낼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18년 전 그 밤 당신을 잃었을 때는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난 생각해요. 혹시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럼 이 12명의 가족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28년의 공백도 의미가 있는 거겠네요. 민준이가 웃음을 흘렸어요. 네, 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18년을 기다린 후에 만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하듯이. 민준아, 당신이 나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럼 우린 서로를 찾은 거예요. 따로따로 헤매다가 어느 순간 만난 거죠. 민준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래서 난 감사해요. 당신을 만났다고. 나도 그의 머리에 입을 맞췄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하는 그 제스처를. 정원의 매화나무 가지가 밤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축복하는 것처럼요. 재단 개소 1주년이 되는 봄날, 강남의 새로운 건물에 희망찾기 재단 본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1층 방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여정이 이제 5층짜리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1층에는 상담실, 2층에는 조사팀, 3층에는 의료지원팀, 4층에는 보호소, 5층에는 우리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3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실종자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개소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많았죠. 민준이는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는 더 이상 대기업 회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87명의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과 그들을 돕는 우리 직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나를 봤어요. 제 어머니 박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낡은 간병인이 아니었어요. 흰 수트를 입고 재단의 이사로서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낼 거예요. 이 희망을 더 많은 곳으로 퍼뜨릴 거예요. 민준이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터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신장 이식 수술은 9개월 후에 있었습니다. 기증자는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민준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형, 당신 어머니를 위해 제가 여동생이 민준이에게 말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내게 차갑기만 했는데요. 누나, 정말? 민준이가 물었어요. 네, 형. 1년을 보니까 엄마가 형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도 형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동생이 나를 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병원의 주치의가 놀랐어요. 박수님,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요. 투석 없이도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매주 일정이 정해지는 투석에서는요.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18년의 슬픔 속에서, 그리고 또 다른 18년의 기다림에서요. 민준이는 내 병실에 매일 왔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네, 민준아. 당신은 당신의 정년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년?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예요. 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팠던 몸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민준이가 내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당신이 건강해졌으니까요. 그 봄은 특별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 새로운 벚꽃이 피었어요. 민준이가 직접 심은 나무였습니다. 엄마, 이 나무는 매년 봄이 되면 예쁘게 피어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보면 우리가 만난 계절을 기억할 거고요. 봄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그 해, 재단으로 새로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남자의 사건이었어요. 회장님, 이 사건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20년이면 많은 단서가 사라졌을 텐데요. 민준이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단서가 사라졌어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을 때까지요. 나는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매번 그렇게 서 있게 되었어요. 그의 옆에 항상 재단의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갔어요. 단서를 찾기 위해 3개월이 지났을 때 20년 만에 한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현장에 나와 민준이도 있었어요. 당신을 찾느라 2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은 분들을 위해. 민준이가 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18년 전 고속도로에서 내 아들을 잃었을 때
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지금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2년 후, 강남의 저택 정원. 벚꽃이 다시 한번 만개했습니다. 2년 전 민준이와 내가 만났을 때와 비슷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정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단의 직원들, 우리가 찾아낸 가족들,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희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와봐. 민준이가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벚꽃 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이 나무 봐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피었어요. 나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당신이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자랐네요. 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자랐어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18년이 지나고 서로를 찾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들을 찾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어요. 아직 할 것이 많아요. 나는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할 거고요. 민준이가 앞을 봤습니다. 정원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처음으로 아들을 만났고 누군가는 매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봐요. 만약 당신이 그 병실에서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뭐, 그럼 우리는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요. 민준이가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결정을 한 것처럼 난 지금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났다고요. 나도 엄마. 나도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벚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날린 꽃잎들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18년의 공백도 그 공백을 채운 인연도 모두가 이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 멀리 서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그날처럼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민준이가 나를 봤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18년을 헤매다가 마침내 만난 두 사람이요. 봄이 또 올 거예요, 민준아. 네, 엄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할 거고요. 우리는 계속할 거고요. 정원의 벚꽃이 소복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이 내려오는 것처럼요. 저 너머 병원의 창문,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창문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알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항상 찾고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안고 3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찾기 재단은 이제 전국의 5개 지역에 지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매달 평균 20명의 실종자가 찾아지고 있었어요. 박수님은 이제 75살이 아닌 75살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후 건강을 회복했고 재단의 부회장으로서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었어요. 강도훈 박민주는 회사의 경영을 아래로 넘기고 재단의 일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여동생 강미라가 맡았고 그녀는 회장이 되어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군 이 모든 것은 18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공백이 없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미소도 없었을 테니까요. 봄이 또 올 것이고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